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드러난 교권의 현실.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절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담장에 셀 수 없는 화환과 수북이 쌓인 국화꽃, 그리고 안타까움이 담긴 메모들.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동료 교사들에겐 남의 일이 아니기에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진짜 너무 어린 나이신데 너무 아까우셔서. 그리고 추락한 교권에 대한 좌절과 분노였습니다. 제 배우자가 선생님이고 이런 일은 수도 없이 겪었고요. 저는 그냥 선생님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교사의 교육권을! 얼마 전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젊은 교사의 죽음까지 교사들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은 전국 수만 명의 교사들을 광화문 거리로 모이게 했습니다. 교육 정상화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폭언, 난동 피우는 아이를 껴안아 제지하면 아동학대. 교사들은 단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회제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계속 그냥 게임을 해도 우리는 걔 폰을 압수할 수도 없고요. 걔한테 소리 지르면 또 아동학대고요.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원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선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이에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학생 인권 조례에 영향을 두고도 교육계 평가가 분분한데요. 계속해서 최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의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제안했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부분과 학생인권조례의 교권 침해 여부는 여전히 팽팽하게 의견이 나뉩니다. 여전히 시의회 교육위에서 교권보호조례가 계류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충분히 함께 인지를 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어떤 특정 정당이 이 교권 보호에 소홀했다라든지 반대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붕괴를 가져왔다는 일각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을까?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는 물론 책무와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규칙을 정해 휴대폰 소지 시간과 장소를 규정하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만큼 남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실제 학교 현장에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적용할 때 제정 의도와 다르게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저의 교육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사이와 우리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냥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걔가 뭘 하든지 말든지 안전한 길을 택하자 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이 안 되고 그 학생은 그 학생대로 학교에 와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서울시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함께 담은 교육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제안한 가운데 젊은 교사의 허망한 죽음이 두고 간 교권 회복이라는 과제에 교육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육지의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바다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고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동해안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도다리 25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포항 호미곶이 한 양식장입니다. 수온을 낮추기 위해 수조에 설치된 펌프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주 20도 안팎에 머물던 이 양식장 수온이 며칠 사이 2도 이상 오르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충수를 끌어와 물을 식혀야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강도다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현재 이곳 양식장의 수온은 17도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풍향 등에 따라 언제든 고수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수온 현황을 보면 남해안과 남부 동해안의 수온은 29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진해진 붉은빛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어민들은 저충수 취수시설 등 각종 시설을 구비했지만 영세 양식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아직은 일부에 냉수대도 있고 해상 기상에 따라 수온 변화도 심해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파도가 쳤을 때 상층수하고 저층수하고가 교반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 저층에서도 일반 어떤 수온하고 표층수하고 똑같은 어떤 수온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때는 오히려 좀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고수온이 현실화하면서 지자체도 예찰 강화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환 펌프라든지 액화산소 히트펌프 같은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에 이를 만큼 타격이 심각합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특보 확대가 빨라지는 만큼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양식장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토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충북에도 한 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시공에 쓰였던 무량판 구조공법이 부실 시공이 이뤄지면 다른 공법보다 붕괴 위험이 높다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이 구조가 적용된 도내 아파트만 9곳에 달합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준공된 500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123개 가운데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LH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 구조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건물의 하중을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구조로 시공사 입장에선 공기가 줄어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층고를 높일 수 있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중이 기둥에만 몰려있는 만큼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부실 시공에 취약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칫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건물이 주저앉을 수 있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합니다. 파괴에는 연성 파괴가 있고 치성 파괴가 있어요. 연성 파괴는 얘가 변형을 많이 하면서도 파괴가 바로 안 되는 게 연성 파괴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텨주는 거죠. 근데 치성은 피난갈 시간이 없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치성 파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치성 파괴에 가까워요. 특히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이번 부실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도내 아파트만 9곳. 이 가운데 한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8곳은 이미 준공 완료돼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또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자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군데는 해당 시군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도면하고 감보 등을 통하여서 사전 조치토록 점검을 하도록 취할 거고요. 나머지 1개 시공적인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 도의 건축 안전 전문망을 구성을 해서 시공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안전진단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각종 편법을 동원해 피해자 전세 보증금으로 재산을 증식한 정황이 있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구 주례동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 가구는 보증금 2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인 이모 씨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소 미심쩍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된 건 지난 2019년 말. 이 씨는 이듬해인 2020년 9월에 영도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재산 분할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20년 3월에 매입한 중앙동의 한 상가도 2022년 8월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수령한 시기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종부세 체납 등으로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 명의를 변경한 셈입니다. 특히 두 부동산 모두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했음에도 근저당이 살아있어 위장이혼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내 재산을 남편한테 담보로 준 거랑 똑같거든요. 이 씨는 본인의 자본은 2억 원에 불과하며 임차인 보증금은 모두 건축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세운 법인은 결국 이들 부부의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 이전을 거쳐온 동안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도 재산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배우자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놓는 아주 치밀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씨의 명의로는 해운대에 고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처분해 보상 명령이 떨어지기 위해선 법원에서 사기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현실. 전세 사기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피해자들과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14명 사상입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난 지 11일 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분당의 번화가로 퇴근 시간 사람이 몰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1999년생 남성 A씨로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날 A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지나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낮 최고 38.4도, 중대본 2단계 격상인데요.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8.4도로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사상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00명 넘게 탈진하는데 공연 강행입니다.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생존 게임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개영식을 하는 2시간 반 동안 발생한 온열 환자가 100여 명입니다.
이튿날까지 포함하면 6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원인은 물론 역대급 폭염입니다만 대회 조직위가 안전을 위해 행사를 중단해달라는 소방의 요청도 묵살했고 아이들이 K-팝의 흥분에 그렇다며 책임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말라리아 경보 발령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4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배인데요. 특히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에 감염 추정 사례가 많아서 이 지역 주민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독일 상대로 투혼의 무승부입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세계 랭킹 2위 독일을 상대로 투혼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사상 첫 선제골을 기록하며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로 우리 대표팀은 1무 2패, 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월드컵 본선 6연패 사슬을 끊고 값진 승점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역전세난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과 전세값이 이제 동시에 하락하면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떤 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모든 상황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전세 대출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들도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세금 갚고 빌린 건 갚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제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제 이거 또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집을 담보로 더 빌려서 더 빌려줄 테니까 이걸 갚아라. 이런 정책이 지금 이제 DSR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의 한도 내에서 더 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 얘기는 개인한테 빌렸던 돈을 은행한테 빌려서 갚아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빚을 내주는 거죠. 더 이런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자구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지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버틸 수 있게 돈 빌려줄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갚을 능력 같은 건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계속 빌려줄 테니까 이 턴만 넘어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 돈은 어쨌든 못 갚는 사람인 거거든요. 원래 능력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빚을 해결하는 건 누가 사실은 어느 돈을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처분해서 갚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다른 구제책이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뭐 집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매매를 통해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돈을 빌려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서 네. 그런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집을 또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논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은 안 되면서
집은 유지하고 싶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내놔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놔도 안 팔리는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내놓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조금 싸다 그러면 청약 같은 것도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5억씩 싸다 이러니까 지금 90만 명이 달려가가지고 살려고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가격이 네, 이제. 그만큼 가격이 문제인 거고 그 가격은 결국은 손실을 전혀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가 축소되고 어떤 디레버리징이 되고 사회가 어떤 이 금융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누군가는 이 손실에 대한 그 감당하는 부분이 생겨나야 그게 이제 거품이 제거가 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샀던 금액 또는 여지껏 뭐 이자 냈던 거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난 절대 그 가격 밑으로는 못 팔아. 뭐 나는 이만큼의 이익이 있지 않는 나는 절대 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조정의 과정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일단은 당장 그러면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정책이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되면 네.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착륙 그런 이제 해소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대한 우려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미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올라갔던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착륙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하향 안정화. 왜냐하면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지려면 소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부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허상에 불과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소득 대비해서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미 그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려올 폭이. 그러니까 경착륙이라는 게 집값이 지금 뚝뚝 뭐 6개월 사이에 몇 억이 떨어져서 이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폭이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낮춰서 팔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그게 그 가격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또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는 과정인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오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달 전 대구에서 17살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세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기존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스템에서는 분산 이송을 요청받은 경우에 다른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계속 개별적인 연락 과정을 통해서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구급대는 응급 환자를 세 분류로 나누고 대응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던 중증 응급 환자 대응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구급대는 응급의료센터 2곳에 수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수용 불가로 답변이 온다면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또다시 불가 통보를 받게 되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직권으로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은 즉시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미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부분 전원 협진망 단계에서 환자를 받았습니다. 진료도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포화된 지역 응급의료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지난 2020년 폐쇄된 충북희망원. 당시 아동학대와 성범죄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 뒤 해당 시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흔적이 흉가 체험 장소로 소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폐가 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청주의 한 폐건물이라며 사무실과 생활관 등 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며 음침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2021년 갔다 온 23년에 또 왔대. 얘네들이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가인가 봐요. 영상 속 시설 내부에는 당시 사용하던 서류나 가구, 옷가지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유튜버가 소유주 허락 없이 불법으로 들어와 촬영한 이곳은 아동학대와 아동과 성범죄 등으로 문을 닫은 충북 희망원입니다. 지난 2020년 문을 닫은 이후 방치되면서 흉가 체험 장소로 전락한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취재진에게 주인 없는 빈 폐건물이라고 생각했다며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간 게 아닌 어떠한 경고나 출입금지 표시가 없었다고 촬영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해야 할 소유주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하지만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뒤 법인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2년 넘게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사유지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사유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도 법적인 절차에 한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 거긴 한데 저희가 사실 거기가 임의대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아픔을 남긴 채 문을 닫은 충북 희망원. 그 흔적마저 흉가 체험 장소로 전락한 가운데 청주시는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사유지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김 지사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던 이범석 청주시장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궁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인 지난달 15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사고 발생 뒤 6시간이 지났고 첫 사망자가 발견된 지 4시간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 대응을 못했다고 문매를 맡고 있는 김영환 지사보다도 1시간 20분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규환이던 당시 이 시장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참사 당일 이 시장은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첫 보고를 받았지만 오송 대신 운천동과 신봉동, 모충동 등 도심 주택가 침수 지역을 찾았습니다. 청주시는 첫 보고 당시 정확한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때문에 신병대 부시장과 박원식 흥덕구청장이 먼저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아비규환이던 오송 현장 상황은 이 시장에게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고 그 시각 이 시장은 도심 침수 피해 현장 인근에서 식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심각성이 시장에게 보고된 것 오후 1시 50분 무렵입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 긴급한 중간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청주시장의 행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고 한 4시간 뒤에 시장한테 보고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현장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던 보고 체계. 청주시 재난대응의 현주소입니다. 이번 참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청주시 공무원은 6명. 일부 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거창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운운하기에 앞서 신속한 상황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